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백브리핑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 뉴스 좀 보실 게 있는데 이 태영호 당선자, 이제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정신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닌 게 지금 이분이 입을 열면 열수록 확인이 되네요. 지금 그 김정은 지금 북한의 위원장이죠. 뭐 국방위원장인가 그렇죠? 아, 국무위원장. 네. 이분이 지금 약간 위중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태영호 씨가. 김정은이 위중한 게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팠나 보다. 왜냐?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이러면서 자기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네요. 김정은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 출신이 제가 강남갑에 당선된 것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이 우연한 일치일까? 먼 훗날 역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김정은이 위중하다는 식으로. 아이고 참.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이죠. 태영호 당선을 그 기사로 다뤘어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 막 그 보도를 이제 이어서 했는데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뭘 잘 모르고 썼어요. 이거는 한국 민주주의 성과가 아니라 그건 그냥 민주주의의 일종의 좀 오작동이라고 해야 될까?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그 오작동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이걸 잘 모르고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면 묻지마 투표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강남권, 대구, 경북 뭐 이런데. 그러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람도 그냥 보수 정당에 그냥 아무나 그냥 후보로 내세워주면 무조건 몰표 나와서 당선되는 곳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성과입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님.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기사 쓰시면 어떡해요. 요즘 우리가 외신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 이게 일부 뭐 언론에서는 뭐 태영호 당선을 가지고 막 그 누리꾼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걸 뭐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다, 혐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묻지마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강남권 주민들에 대해서 그냥 그걸 꼬집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지성호가 당선됐을 때 비례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뭐라고 안 했거든요.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이라고 왜 강화됐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성호 같은 경우는 그냥 비례 후보로 당선됐고 뭐 묻지마 투표 같은 거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뭐라 안 한 거예요. 탈북민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태영호는 그렇게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한국에 온 지 지금 5년도 채 안 됐어요. 사상 검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재산 축적 과정도 좀 이상하고 하나도 검증이 안 돼 있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법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구 주민들은 도대체 그냥 막대기만 꽂아놔도 미래통합당 후보라면 다 뽑아주는 거냐. 걔가 출마해도 당선시켜주겠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오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보수 세력이 좀 신나가지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왜 지금 태영호 씨는 뭐 지금 그 누리꾼들이 이 강남 이렇게 좀 약간 조롱하는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패러디 글 올리 이걸 또 뭐 북한이 뭐 개입돼가지고 뭐 북한이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개입해서 또 뭐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거도 없이 북한이 강남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관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또 주장하고 있어요. 아, 이분 제가 볼 땐 기대줍니다. 무슨 기대주냐? 입만 열면 구멍이 보이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개그를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이 좀 있거든요. 홍준표 같은 사람들. 입만 열면 이상한 헛소리해서 헛웃음 나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도 태영호 씨도 제가 볼 때 아주 개그 기대줍니다. 자꾸 그 코미디언들의 일자리를 자꾸 뺏어가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태영호 씨도 그 개그 국회의원 1순위입니다. 1순위.
아이고 참.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요런 사람들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켜봐야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태영호 검증보도 곧 시작합니다. 제가 자료 입수 얼마 전에 다 해왔어요. 하나하나 풀어놓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끝이 아니야.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인 겁니다. 검증은. 제가 한겨레에서 상위 3%의 탐사보도 기자였죠. 제가 뭐 취재 많이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재능을 썩힐 수 없죠. 검증 보도 시작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다음 뉴스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정의당 관련한 뉴스인데요. 정의당의 이제 앞으로 그 정치적인 입지가 좀 많이 좀 좁아질 것이 좀 우려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네요. 그런데 뭐 그건 뭐 예상됐던 건데 이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이 정의당에 대해서 애정도 없이 그냥 대충 그냥 뇌피셜로 그냥 어설픈 충고들을 막 또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정의당은 또 그 얘기만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 당 개혁과 당의 노선을 제대로 설정해야 4년 후에 짜잔하고 부활할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치 평론들이 이상한 게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4월 23일 날 옛날이여 입지 좁아진 정의당의 고민 뭐 이러면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 앞으로 정의당이 이제 6석인데 과거와 달리 위기 속에 빠졌다. 예전에는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 같은 걸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교섭단체가 아니라 상임위 구성에 하는 것부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서 거대 양당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다 라면서 앞으로 정치권에선 정의당이 민주당과는 정책적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라고 짚었어요. 당의 스펙트럼을 노동계에서 청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면서 박상병 정치평론가의 의견을 실었네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결이 다른 선명한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지금은 노동 중심의 정당이라는 색이 강한 만큼 이를 벗어나 집권 여당이 살피지 못하는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진보 정당이자 대한정당으로서 21대 국회에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정의당이 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부진했던 게 민주당 이중대라서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겁니까? 정말 제대로 분석해야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은요. 뭐랄까 이미 충분히 노동 외에도 다양한 부문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그 원내 교섭 단체가 되기 전에 너무 빨리 민주당을 적으로 돌리고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을 짜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원내 교섭 단체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정의당이 국회 내에서 일종의 좀 중도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국회에서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시스템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안 발의를 해도 제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진보정당 운동 20년을 지켜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층에게 정의당이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당이다라고 설득력 있게 가려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때까지는 일단은 민주당과 전략적으로 따로 또 같이 동거 전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명한 진보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늘 전략적으로 비례투표를 정의당에 해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일단 원내 교섭단체가 될 때까지는 외연을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그러니까 집토끼를 잘 다져가면서 외연을 확장해 가야지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도 전에 집토끼 다 버리고 산토끼 잡으러 가면 어떡해요? 지금 그 산토끼 중독층들은 정의당이 20년 동안 어떤 진보 정당 운동을 해왔고 진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셀럽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 번도 실력을 제대로 국회에서 보여줄 어떤 객관적인 여건도 안 돼가지고 모르는데, 벌써부터 민주당과 막 차별화된 전략으로 뭐 해가지고 민주당 심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의당이 절대 성공 못합니다. 20년 지켜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발 정의당이, 모르겠어요. 전 진짜 이 정의당에 별로 애정도 없고, 뭐 그냥 분석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직업 가지고 있는 정치평론가들 어선불충고 좀 제발 그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정의당에 대해서 더 애정이 많고 더 들여다본 게 많습니다. 저는 자신해요. 제발 정의당이 이번에, 이분들이 근데 그 선거 이렇게 뭐랄까 관련해서 뭐 이렇게 백서 같은 건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비판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겠다는 얘기도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 걱정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볼게. 김종인 씨가 미래통합당의 그 비대위원장 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권의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대권. 김용민 PD의 분석 글인데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김종인 씨가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제 되면서 다음 대선까지 임기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대위 잠깐 하고 그냥 구원투수로만 그냥 쓰려면은 나한테 이런 거 뭐 부탁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김종인 씨가 앞으로 전당대회, 미래통합당 전당대회를 7월이나 8월 뭐 이렇게 아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전제로 나를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다. 대선을 제대로 치를 준비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 요렇게 CBS 라디오에 나와서 밝혔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전에 무슨 뭐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김용민 PD는 이게 김종인 씨가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킹이 되려고 하는 거다. 왜냐? 이분은 예전에 2016년에 민주당에 들어와서도 그때 문재인 대표에게 당 대표직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공천권 내놓으라고 막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직 도전에 강한 애착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대선 앞두고도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죠. 왜냐?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워낙 크니까 김종인이 그런 얘기를 해도 민주당에서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팩 토라져가지고 국회의원 비례직 그것도 그냥 내던지고 그냥 잠적해버렸잖아요. 아이고. 미래통합당 가서 이제 내가 좀 대통령 좀 해보려고 하나보다. 대통령 좀 할 수 있겠구나. 왜냐? 거기에 대안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비대위원장 요거를 할긴 할 건데, 나한테 그냥 한 2-3개월 맡기고 하면 난 안 해. 대통령 선거 전까지 내가 비대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할게. 이러고 있대잖아요. 요런 그 날카로운 분석을 김용민 PD가 했는데, 저는 뭐 대환영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에 만약 지금 대권 후보가 거의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권영진. 권영진 대구시장 2017년인가 그때 대선 출마 선언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 홍준표, 이런 사람들. 김종인, 홍준표, 권영진, 황교안, 요런 4명 정도가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 민주당은 또 꽁승입니다. 그렇게 나쁜 구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민주 진보 세력에게. 김종인 씨 대권 욕심 부리세요. 추천합니다. 참 이분 참 노욕이 대단하세요. 아이고 참. 좀 저희 같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세대에게 김종인 씨는요, 뭐랄까 이미지가, 이분 뭐 경제 민주화 뭐 정책 만들었다는데 저희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그냥 할아버지.
아무 이미지가 없어요, 이분에게. 예. 나오세요. 예, 대통령 후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허재현 기자만의 독특한 뉴스 시사 분석으로 원두 내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